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재개발 진행 순서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좀 질문하셨고요. 우리 재개발 진행 순서하고 이 흐름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한 10시간 이상 정도 공부를 했어요. MPL의 위험성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재개발 진행 순서 중에서 뭐 어느 부분이 제일 궁금하십니까? 말씀만 깊은 거는 뭐 오늘 당장 알기 힘들 것 같고 흐름 정도만 알아주면 예, 우리가 이 재개발 진행 순서의 그 흐름을 말이죠. 우리가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재개발이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는요. 일단 이 재개발이 언제쯤 될 건지 먼저 알기 위해 제일 먼저 그 서울 같은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는 게 이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에 보면은 서울시 각 동별로 나옵니다. 각 동별로 이게 뭐 금호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비 사업하겠다. 아니면은 또 무슨 한남동은 언제 무슨 사업하겠다. 고강동은 언제 무슨 사업한다 해서 각 동별로 몇 년도에 어떤 사업을 갖다 진행하겠다는 그 하나의 방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비 기본 계획은 이거 기본 방향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기본 방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계획 조심할 것이 이게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데요. 이게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데 조심할 것은 5년마다 바뀝니다. 법적으로 5년마다 재검토해서 바꿔요. 그래서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을 딱 보시면 서울시 동별로 언제 정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나와 있고, 근데 그걸 제가 한번 봤다 그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년마다 수정되게 돼 있어요. 이게 나오면은요, 이제 각 정비 사업 대상지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정비 기본 계획하고 정비 계획이 달라요. 이 정비 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해요. 군수, 구청장. 그러면 우리 금호동이 있는 그 성동구는 금호동이거든요. 성동구청장이 정비 계획 수립합니다. 구청장이.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요. 정비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한번 재개발 지역 내에서요. 지분값이 한번 오르는 거. 자, 낡은 빌라 값이 한번 오르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 정비구역 지정돼서 다 몰라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는다는 것은 요 지역이 정비 사업한다고 확정된 거예요. 일단 어느 정도. 정비 사업할 대상지에 정해진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데 이때가 이제 지분값이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이 사업시행 인가라는 게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허가 받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지역이 과연 재개발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불분명하다가 재개발해도 좋다고 구청장이 인가내주는 게 바로 사업시행인가예요. 그럼 보통 우리 사업시행인가 있고 난 다음에 중간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요. 완공해서 조합원이 입주할 때까지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그러면 현재 지금 한남 5구역, 한남 뉴타운의 한남 5구역이요. 올 연말쯤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올 거예요. 한남동에서 제일 유명한 지역이 한남 5구역이거든요. 한남 5구역이 올 지금 말쯤 늦어도 내년 봄에는 그 사업시행인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만약 중간에 뭐 조합장이 한번 구속되고 그러면 6개월 더 걸립니다. 구속돼서 6개월 걸리니까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 공고를 합니다. 이 분양 공고는 뭐냐면 재개발 지역 내에서 이 조합원들한테 정식으로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분양 공고 이렇게 나가요. 그 분양 공고를 보고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해요. 그 분양 신청 다 마감하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이 나와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이것을 이제 고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 관리처분 계획이 딱 나왔을 때 또 올라가요, 값이. 왜 올라가냐 그러면요. 자기가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빌라라고 해서 샀는데 이때 이게 20평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30평대인 줄 알았는데 40평대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는 비슷합니다만. 그래서 내가
현재 저 빌라를 샀는데 또는 내가 살려는 저 빌라가 몇 평짜리를 분양받게 되는지가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관리처분 계획이 나왔을 때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건 뭐예요? 관리처분 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가장 안전하죠. 그래요. 관리처분에 인가고시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 사업에 시행 들어가요. 요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사업 시행의 출발은 철거부터 합니다. 철거하고 이제 다 한 3년 걸리겠죠. 3년 지나면 다 짓고 나면 준공인가 받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났다는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공사 완료 고시라는데 이때 우리가 준공인가 받기 전에 보통 이때 입주합니다. 입주는 준공인가 받기 전부터 입주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완료 고시 있고 나면 이제 분양 설계 해가지고요. 이제 분양 설계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나중에 이전하죠. 소유권.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분양 처분이라고 합니다. 분양 처분하고 그러면 자기 앞으로 이제 등기하고 청산할 게 청산하는데 지금 말이죠. 재개발 끝나고 난 다음에 등기가 안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지금 저기 행당동에 있는 저기 두산 위로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가 벌써 5년 됐는데 아직도 등기 안 나왔어요.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 관리처분 계획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리처분. 자기가 몇 평 이렇게 분양받느냐 정해지는데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고 난 다음에 30일 정도 있으면은요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예전에 동호수 추첨할 때요 상자 안에다가 이렇게 공을 옛날에 공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요. 상자에 공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동호수가 써 있는 거예요. 뭐 101동, 뭐 1004호, 뭐 102동, 뭐 1002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공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나오는 호수가 동호수가 자기 분양받을 동호수가 되는 건데 동호수별로 조합원이 내야 될 분담금이 다 다르죠. 예, 조합원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예전에 부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추첨을 했는데 조합장하고 조합 간부들은 다 로얄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을 갖다가요 뜨거운 물에 넣어놨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공을 찾으면 그게 로얄층이에요. 아니 이것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차가운 공을 찾으면 그게 로얄층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냐 요즘에는 전자 추첨을 해요. 금융감독원에 가가지고 무작위로 스위치 눌러 추첨버리세요. 네, 요즘에는요. 그래서 저도 뭐 재개발 조합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봄에 입주했어요. 옥수 12구역에. 그때 제가 입주했는데 그때 동호 추첨하는데 이 전자 추첨을 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 전에는 제가 이걸 공 뽑을 때 제가 보면 항상 로얄층이었거든요. 미리 말씀하셨지만 로얄층 안 나왔던 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조합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조합장이 저를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조합장 그만둬야 되거든요. 어디서 동태는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만 딱 가면은 조합장이 반가워는 하는데 제가 무대를 할 테니까 교수님 제발 좀 우리 무사히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어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 근데 보면 항상 나는 로얄층이에요. 근데 이게 안 통한 게 옥수 12구역 재개발할 때는 이게 전자 추첨이거든요. 금융감독원이에요. 조합장이 입회인들 앞에서 딱 누르면 무작위 추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추첨하기 한 달 전에 제가 무당한테 갔었습니다. 얼마 내가 어디 걸릴 것이라는 분이한테 무당이 뭐 방울도 막 흔들고 막 깃발도 막 흔들고 하더니 책상을 땅 치면서 8층이야 그러는 거예요. 8층. 올리고자 했더니 동자시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못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추첨하니까 8층 걸렸어요. 네, 진짜. 용감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요 재개발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감정평가액이에요. 왜냐하면 이 낡은 토지 건물을 제가 빌라 샀잖아요. 토지 건물의 평가액이 한 3억 나온 거예요. 평가액이. 그러면 자기가 동호 추첨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당첨이 됐어. 동호 추첨할 때.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만약에 5억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비례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율 100%는 뭐냐 그러면 감정평가의 3억을 3억으로 평가하는 게 100%예요. 비례율 110%는요. 3억 3천으로 평가해줘. 비례율 90%는 2억 7천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많이 필요한 100%다 그러면 5억 빼기 3억 하면 2억이죠. 이게 조합은 추가 분담금이에요. 예. 조심할 게 뭐냐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뚜껑이라는 게 있어. 뚜껑이 뭡니까 이거? 부어금. 예? 부어금 아니? 아니. 뚜껑이라는 것은요. 토지 지분이 없고 건물만 재개발 지역 내에서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분양권은 나오는데 이 뚜껑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감정가가 3억 나왔잖아요. 토지가 한 2억 5천 나오고요. 건물이 한 5천 나온다고 이렇게 됐다고요. 평가에 예를 들자면 그런데 토지 소유권 없고 건물만 있는데요. 이게 얼마에 나왔냐면 이게 자 거래 가격이 이게 만약에 우리가 4억 주고 샀다가 4억. 자 자기가 4억 주고 샀는데 3억이 평가액 나왔다는 것은 프리미엄이 1억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래 가격이 이게 2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억에. 그러니까 이것도 30평대를 받고 이것도 30평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2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3억이 나왔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걸 사요. 나중에 감정평가하게 되면요. 이거 5천만 원 나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뽑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얼마 더 내야 되는 거예요? 4억 5천 원에. 이거 싸게 산 거 아니죠? 비싸게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뚜껑 가지고 그거 아시겠습니까? 당장은 살 때 싸지만 나중에 분담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재개발 지역 내에서는요 건물 없이 토지만 갖고 있는데 한남동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재개발 전문이에요. 이 토지를 갖다가 2억 주고 샀는데 평가액이 3억 나온 거예요. 평가액이. 그래서 분담금 대표별로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건축물은요 평가액을 갖다가 예상하는데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근데 토지 같은 평가액은요 정확한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예?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는 거 틀려가지고 저는 평가가 많이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값이 게 싸게 나왔어요. 그럼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매입한 가격보다 평가액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토지에는 있어요. 예. 재개발할 때는 이게 중요하고 절대 이거 안 되죠. 예. 그럼 재개발 얘기만 갖고도 제가 대학에서도 이거 다 가르치고요. 대학에서 가르치고 저는 뭐 재개발 재건축에 수없이 했으니까 예. 저는 반은 토지로 벌고 반은 재개발로 벌었으니까. 근데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고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제가 또 이게 국가기관에 제가 그 자문위원으로 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도 제가 튜터, 국토교통 직원들 가르치는 선생, 작년부터 제가 하고 있고요. 철도공사 제가 또 감사 자문위원이고, 산업단지공단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그걸 왜 하냐 그러면요. 거기 받는 자문위원은 별로 안 되는데 어디가 개발된 제가 제일 먼저 알거든요. 그 LH공사에는 제가 그 LH공사 직원 1,500명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1,500명인데 LH공사에 토지주택 계약이 있어요. 제가 그 전임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 데는 무조건 몰라요. 제가 사는 데. 제가 살았는데 만약에 개발 사업 안 하면요. 제가 일단 개발 사업 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분 좋은 게 막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NPL 질문하셨는데요. NPL이 왜 요즘에 뜨냐, 부실채권이 뜨냐 그러면 이 경매로 우리가 낙찰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수익이 안 나오는데 NPL은요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거예요. 채권을 매입하고 나서 낙찰을 받거든요. 근데 NPL이 좋은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 위장 임차인이라든가 그 다음 유치권이 없는데 가장 그 유치권자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 경매할 때 미리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NPL을 매입할 때는요, 유동화 회사 직원들이 조사해 놓은 게 다 있어요. NPL 매입할 때는요, 조사 100% 맞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세입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도 진짜 세입자인가, 아닌가, 알 방법이 없는데, NPL 매입할 때는요, 딱 가가지고, 조사 다 해요. 유동화 회사 직원들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딱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이 사람하고 친구 사이였어. 언제 돈 10원도 안 내고 그냥 사용대체로 있는 것이다. 임대차가 아니라 사실은 사용대체다. 이런 것들 다 나오죠. 그래서 NPL은요. 뭐가 제일 위험하냐 그러면요. 물건을 어디서 공급받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저축은행 쪽 물건은 안 좋아요. 저축은행 최악이에요.
수익성 안 나와요. 왜? 수익성 나올 것을 갖다 저축은행이 일반인들한테 팔지 않습니다. 부실채권을요. 제일 좋은 게 그 금융 거기 지주회사가 직접 설립한 유동화 회사가 제일 좋죠. 지주회사 정식. 일반 시민은 오기가 어렵잖아. 아니요, 본인 사도 됩니다만은 담당 우리가 그냥 AM이라고 그러죠. AM이 무량 물건은 개인한테 안 팔립니다. 네. 저 같은 사람 가면은요, 저한테 줘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원래 그것을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목록을 주잖아요. 목록에서 나 바쁘니까 언제 내가 이 목록이 2,000개를 주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지주하고 있어요. 유동화에서 우리에서 2,000개 중에 언제 다 줘서 합니까? 그래서 2,000개 딱 놓고 난 다음에 체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요. 이게 뭐냐면 내부에서 특 A급 물건으로 분류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손대면 안 되는 게 저축은행 거예요. 저축은행. 저축은행 거는 절대 무량 물건이 없어요. 요즘 100개 중에 하나 우연히 실수로 깨지고있지만 걔네들 조사 다 해가지고 절대 좋은 것은 저축은행이 안 나와요. NPL. 그래서 NPL 물건을 어디서 구입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NPL은요. 그래서 NPL은 이제 루트인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작년 겨울이네요. NPL 물건을